예, 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나온 데 이어서 오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예상보다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국의 출구 전략이 빨라지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또 주가가 하락하면서 채권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전에 이야기 나눴던 거지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8.3%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 뒷 배경 화면부터 예. 우리 정영국 PD께서 준비하신 이게 2011년에 아랍의 봄 때문에 이때인데요. 이때는 고용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렇게 그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게 아니냐, 장기 집권자들의. 근데 최근에는 다시 제2의 아랍의 봄이 우려된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2011년에는 고용 문제인데 지금은 인플레 문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인플레 문제가 사실 굉장히 관심. 오늘 그 증시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중국의 그 세계 생산 기지로서 PPI 물가, 생산자 물가가 중요하다. 예상은 7%대로 떨어진다. 예. 그 다음에 9%로 대집한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중간지대 정도로 되지 않느냐, 8%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8.3% 나왔습니다. 예. 로이터 통신이 월가의 예상치 7.9%다 높게 나와서 여전히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를 불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 한국과 중국 또 중화경제권의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오늘 아마 자고 일어나시면 사실 미국의 주가가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오늘 미국 시간으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관련된 지표가 많이 발표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하는 게 관련 지표가 많이 발표되는데요. 소비자 물가의 예상은 지금은 8%가 넘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8.3%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시장에서는 그동안 뭐 이 미국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빅테크 업종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는 오늘 월가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관심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뭐든지 악재가 닥치면 몸집을 크게 해가지고 버티는 게 굉장히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테슬라는 주식 분할을 이렇게 했죠. 네. 아직 그 단행된 건 아닙니다는 이러다 보니까 조금해지면 외부 충격에 더 시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는 2% 떨어졌습니다는 테슬라 주가는 아마 5% 가깝게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시장에 보고 있을 때 5% 가깝게 한 4.8% 정도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 이상 떨어졌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나오죠? 4.8% 떨어졌네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2%에 비해서 사실 뭐든지 테슬라 주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천도 했고요. 그러나 주식 분할할 때 이번에는 2년 전과 다르다. 우리가 테슬라를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테슬라를 살 걸 권했습니다는 그렇지 않다. 네. 이번엔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양대 국가들이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제2의 아랍의 봄이 우려될 만큼 인플레 문제가 쓰나미가 닥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전에 그 국제금융협회 IIF에서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인플레 퍼펙트 스톰이 닥치는 국면이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을 덮치게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활까지 덮치는 이런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정말 전 세계 각국이 모두 최우선 경제 과제로 인플레 잡기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상 작년 10월에 IMF가 연차 총회에서 이제는 고용 문제보다는 인플레 문제 안정에 주력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누누이 접해드렸는데요. 아마 작년 10월에 대비해서 6개월이 지난 올해 이번 주말에 IMF 충계총회에서 보면 인플레 문제가 더 불거졌거든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회원국 각국에게 사실 인플레 안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주도해 나가는 것과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페드는
결과적으로 보면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네. 어제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2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7.9% 충격, 네. 3월 달에 바로 금리 인상. 예. 그리고 오늘 그 발표되는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가 8% 될 때는 5월 달, 5월 초입니다. 네. 많이 있지 않습니다. 5월 초에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예. QT를 연계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올라가는 사건이 되죠. 예. 그것이 증시의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떨어지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연준과 같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굉장히 빠르게 당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증시도 증시지만 채권 시장이 정말 초토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지난주에 그 브레이너 네. 통화정책 부의장의 그 이렇게 양적 기축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앞으로 채권 시장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예. 정 PD께서 오늘 미국의 채권 금리 2년물과 10년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금리가 됐을 때는 금리 인상 물때를 시청자분 2년물이 반응하는 겁니다. 네. 지금 월가의 관심은 양적 기축 이후에 사실 그 10년물이 관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금리보다는 인상보다는 양적 기축이 됐기 때문에 저 한번 그래프를 한번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년물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2년물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10년물은 오늘 어떠냐 2.7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79는 지난 주말부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2년물 대비해서 10년물은 미국의 모기지론이라든가 뭔가 모든 금리에 네. 사실 그 기준이 되는 금리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중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그 캐서분께서 지적도 했고 저도 강조했습니다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프라임 모기지론은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서프라임 같은 등급이 낮은 국가들, 낮은 그 대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7%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자 갚아야죠. 오늘 그 그쵸. 미국의 통계 중에서 미국 국민들의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했는데요. 예.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저축률이 올라가야죠. 근데 저축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자, 금리 올라가는 것 따른 예금을 증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자 갚아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서 저축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임금이 지금 많이 올라가더라도 네. 소비자 물가가 저렇게 8% 가면 예. 실질 소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목 임금 상승이 올라가더라도 물가 상승이 더 올라가죠. 네. 실질 소득이 떨어지죠. 저축할 게 있습니까? 저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10년물 금리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지금 자막이 넘기고 있습니다는 네. 대체로 보면 5월 페드 회의 이전까지는 3% 올해 연말에 3%를 받는데요. 3%는 도달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미국의 금리가 2.78, 2.79 이렇게 가니까 아마 이 앵커 이런 속도를 하면 지금 오늘이 4월 12일이죠? 예. 그러면 5월 초니까 20일 정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5월 페드 회의 직전까지 사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올해 연말에 예상을 했던 3%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인상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왜 지금 주가도 하락하지만 채권 시장이 초토화되느냐 하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의 그 금리가 저렇게 빨리 올라가면 미국의 채권 시장 가격은 아주 폭락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채권 시장이 아주 초토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원자재 시장의 JP 모건의 나이번 회장은 마샬 플랜이 필요하다. 이건 예.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원유 비축분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유가가 지금 환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에 마샬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한국의 채권 시장에서 완전히 흐트러졌거든요. 네. 지금 10년물보다는 우리 3년물 같은 경우는 국고채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3.1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3.19까지 폭등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연초에 아마 3년물 국고채 금리가 3% 올라간다 예상한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전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냐 4개월도 못 돼서 3% 이상 폭등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일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못한 과다 채권을 보유한 일부 증권사는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진콜이 이렇게 발생하고 증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네. 있는 게 지금의 인플레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 그다음에 채권 시장 폭락, 채권 가격 폭락 이런 현상을 배출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채권 시장이 초토화가 될 때까지 각국이 정말 이렇게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데 혹시나 금리를 또 오히려 떨어뜨리는 국가도 있을까요? 네,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국가, 저렇게 그 국민들이 아우성하는데 예. 떨어뜨리는 국가 이런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지금 대부분 세계 각국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인플레가 가장 중요한데, 예. 자 금리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인플레가 더 폭등하겠죠? 그렇죠. 그 국민보다도 통수권자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를 따지면 아마 시청자분께서 금리를 내리는 국가가 있을까 네. 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민을 이한 게 아니라 네. 통수권자 자기를 이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 그런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가 예. 있는 국가를 찾으면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에르도안이죠. 네. 터키 에르도안. 자, 터키 에르도안은 절대 군주입니다. 중앙은행까지 독립성을 훼손하고 중앙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도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포퓰리즘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은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정책을 쫙 추진하면 반대로 거꾸로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페드가 지금 급진적 출구 전략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대응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가뜩이나 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마저 추진하니까 결국은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3월에 CPI 물가가 소비자 물가 61% 정도 되는데요. 네. 2월 달이 50%대입니다. 3월 달이 60%대입니다. 한 달 만에 10%포인트 터키 국민들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예. 이것을 말이 뛰어가는 식으로 한다 해서 갤러핑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나라의 자동차 중에서 갤러퍼라는 네. 있죠? 네. 그 갤러퍼에 말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와 빗대서 말이 뛰는 식으로 한다. 갤러핑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푸틴 대통령도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충수가 된다. 러시아 경제 침체가 된다. 마이너스 15%까지.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15% 떨어져? 러시아 국민들은 뭐냐? 소득이 이렇게 감소해? 당신 모르는 거냐 도대체?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20%에서 17%, 300bp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뭐 떨어뜨린다 할 땐 0.25%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이게 300bp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를 막겠다. 경기 침체를 막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푸틴의 생각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러시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가 넘을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더 중요한데 네. 20%를 넘을 것이다. 이게 뭐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그렇죠. 그래서 갤러핑 인플레이션 터키, 그다음에 러시아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가 이렇게 앙등하면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달러 강세가 겹쳐서 터키 리라와 폭락하고 루브라도 다시 재폭락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자 시청자 여러분 금리 내려, 터키 금리 내려, 러시아 금리 내려, 자국 통화 약세가 돼. 그럼 뭐냐? 캐리 자금은 밖으로 이탈. 그렇죠. 그러면 터키발, 러시아발 금융위기가 우려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금융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안정세 보이나 했던 엔화가 다시금 또 추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한국경제TV가 한 달 전에 예. 엔전 문제가, 추락 문제가 굉장히 하다. 그래서 국내 언론이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는. 예. 결국에는 그렇게 예상한 데는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나오고 그다음 미국의 출구 전략이 급진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본은 뭐냐? 통화 정책의 선진국 중에 금융 완화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엔전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이런 쪽에서 증시도 문제지만 또 그렇죠. 채권 시장도 사실 이 채권 시장은 아마 증권사의 그 채권 그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 올해 귀책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인플레를 그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해 놓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채권 보면서 티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주식에서 보면 주식도 어렵지만 there is no alternative. 물가가 올라갈 때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 채권은 뭐냐? 금리가 올라간다. 채권은 폭락한다. 그래도 증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네. 티나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빨리 좀 조정하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조정하지 못한 사람은 올해 채권 시장 종사하는 사람들, 증권회사 채권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업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든지 고집하면 안 되거든요. 일본이 고집하다 보니까 오늘 엔달러 환율이 마침내 그로타 라인이 하는 125엔까지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100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환시장에서 보면 자 외환시장도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하고 엔달러 환율도 125엔을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국내 그 외환시장에서도 원엔 환율이 자 번분수 형태니까 원달러 올라가지만 엔달러가 더 올라가니까 원엔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번분수 형태니까 그런 과정에서 원엔 환율이 어제 985엔을 붕괴해서 983엔까지 연중 최저치까지 근접하는 모습이다. 연중 최저치가요 소수점 밑으로 얘기하지 연중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엔저를 주장하는 그렇다. 그다음에 엔코를 강조하는 사카기바라. 이거네 앞으로 어떤 사람의 결투에서 승자에 따라서 일본 경제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앞서서 뭐 저희가 중국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좀 어떤가요? 네, 일본과 중국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은 사실 그 생산자 물가가 8.3% 정도 나오지만 소비자 물가가 1.5%대로 나오고 격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도 생산자 물가가 지금 8%, 9% 나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는 0.9%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통제가 많으냐 하면 소비자 물가는 인민들의 물가 수준의 경제 고통에 직접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통제합니다. 그래서 각종 가정치에서 소비자 물가에 굉장히 중시하는 쪽에 굉장히 그렇게 하는 쪽에 가중치를 낮게 설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격차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선진국은 왜 차이가 나냐? 선진국은 한국은 아파트 비중을 적게 넣지만 일본은 아파트 비중을 굉장히 크게 놓고 있습니다. 왜냐? 1990년대 악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부동산이 침체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8에서 9%인데 가장 비중이 높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0.9%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3월 달은 1%가 넘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넘으면 일본의 그 실질 그 물가는 0% 넘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일본은행도 결국 엔저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시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또 방금 그로다와 사카키바라 간에 이제 아베노믹스를 놓고 제2의 혈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로다 총재가 이렇게까지 이 상황까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사실 좀 깊게 보면 1990년대에부터 일본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니에노 파라다임과 대장성 파라다임을 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이걸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니에노 파라다임은 1990년대 잃어버린 20년을 나왔던 당시의 일본행 총재 니오네 그렇다. 그래서 니오네 당시 일본행 총재는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다. 그리고 당시에 집권당의 그 자민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코를 주장했다. 근데 문제는 자 일본이 이렇게 수출 지향적국에서 엔코가 되니까 가뜩이나 자산 시장이 붕괴되는 상태에서 엔코까지 겹치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나왔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대장성 패러다임은 뭐냐? 이렇게 2차 세계대전 6.25 참패로 인해서 일본이 압축 성장했는데 수출 주도거든요. 수출 주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엔저를 유도했죠. 그래서 니에노 파라다임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엔코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자 대장성 패러다임은 엔저, 수출 증대, 경기 회복, 엔저.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2012년에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베 엔저 정책이 좀 의외인 것이 일본 내부에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엔저를 추진하면 일본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안 좋죠. 왜냐? 인플레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처하기 때문에 수입물가 부분을 상승으로 잡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수출업체는 좋으냐? 수출업체 안 좋죠. 왜냐하면 자
과거에 생각해서 엔코 생각해서 전부 일본 기업들이 밖에 나간 거거든요. 엔화가 약세가 돼서 수출이 증대하려면 일본 내부에 수출 기업들이 많아서 밖으로 수출해야 도움되는데 이 일본 기업들은 밖으로 다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 보면 현재에 따라서 수출 증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상수지는 적자가 되는 거죠. 수입은 증대하는데 수출은 증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일본의 그 경상수지는 그동안 흑자세 42년간 지속됐는데요. 올해 뭐냐? 40년간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경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 같은 각도에서 보면 엔젤에 의해서 대외 수지가 개선돼야 경기 부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알프레드 마샬과 러너 컨디션 조건을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다. 충족하지 못한다. 이건 말씀드리게 간단히 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자, 금리 낮아. 미군 올라가. 엔화 약세돼. 피쇼 이론상 자금 이탈돼. 그러면 자금 이탈은 증시 폭락해. 엔탈 웰스텍 역자선 효과, 경기는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 내부에서 누구 하나 반기지 않는다. 그렇다는 추진하지만 누구 하나 반기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는요. 대외적으로 미국의 지역으로는 전부 반기지 않는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전부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엔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정말 안팎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국의 제2의 수출 통제다. 이런 시각도 나오던데요. 네, 그런 시각도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일본의 아베 입장에서 조기 사임하는 데에는 2019년 7월서부터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에서 한국을 죽이게 나섰던 것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하는 것이 사실상 그동안의 모습인데요. 기억에 그 상기시키기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좀 양해를 구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에 의해서 이 수출 총결을 극복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것들을 좀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서 전략 수출 부분에 통제를 했죠. 그때 뭐냐 아베라는 사람이 어떠냐 이걸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뭐냐 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이걸 수출 통제 45조의 수출 피해가 된다. 근데 자기네 나라는 어떠냐 1,700억 뿐이 안 된다. 저런 계산도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자하게 될 것이다. 셀프 함. 그래서 사실상 Japan's is self harm이라는 자해가 될 것이다 하는데요. 역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섰습니다. 그때 일본을 사지 말자 해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승리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엔저를 저렇게 가다 보니까 원의 난율이 지금 983원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악화된다.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제2의 일본이 한국의 엔저를 위해서 수출 통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수출 구조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엔저를 이렇게 도모한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이상이 되려면 우리가 샤프리로스의 공생적 게임, 소위 코퍼러티브 게임을 해야 된다. 서로가 도움되는. 그래야 지금까지는 어려울 때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고 그래서 선진국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 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에 따른 글로벌 경제 시장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엔저 현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